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특히 포항 지역의 분들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여진이 발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틀째 대피소에서 밤을 지샌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이재민들의 마음고생 이래저래 더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이 됐지요.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 사람들이 구속된 마당에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화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쌀쌀한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박근혜 턱밑입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얘기죠? 간밤에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 중에 남재준, 이병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예.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친박의 핵심이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경환 의원도 수사 중이다. 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2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입니다. 예. 검찰 수사가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턱밑을 조여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국정원 특활비까지 추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사가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포항 고3들의 순환입니다. 여진이 밤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이 포항 지역의 여진 계속되는 상황인데 과연 다음 주에 수능은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포항 시내 수능 고사장 14곳 중에 10곳에 균열이 발생해서 당국에서 안전점검 중이죠. 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포항 지역 수험생들의 80% 이상은 여전히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낯선 지역으로 가서 시험 본다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좋을 리는 없으니까. 참 포항 지역 수험생들 상상도 못할 일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SNS에 포항 지역 수험생들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다는 비난이 올라와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상처를 더욱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SNS까지 돌아다닙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포항 지역 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일본은 사과하라입니다. 일본은 사과하라. 이거 우리가 많이 해온 얘기인데 왜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또 나온 거죠? 네, 국제사회 이야기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성의 있는 사과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네, 이번 권고안에는 혐한 관련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은 답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장성동의 한 필로티 건물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지진의 엿가락처럼 힘없이 무너지며 폐쇄됐습니다. 여진이 계속 발생이 돼서 집에 있기가 너무 겁나서 전국 학교 시설물 10곳 중 8곳은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터넷상에서는요.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라는 페이지가
꽤 오랫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 설계 여부를 알려주는 페이지인데요. 서울시의 60만여 개 건물 가운데 절반만이 내진 설계가 돼 있더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은 안전한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한국지진공학회의 회원이세요. 건국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이태영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댁은 어떻게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002년에 지어져서요. 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간편 조회 시범 서비스 들어가 봤는데 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근데 이게 어떤 건물은 돼 있고 어떤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기준이 뭡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88년에 예. 6층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라.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확대가 좀 되는 게 5층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게 2005년에 확대가 됐고 예. 그 점차 3층 그리고 작년에 정주 지진 이후에 이제 2층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88년 이전에 지어진 6층 이하 88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네. 88년이 넘어서도 6층 이하의 건물이면은 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5층까지는 내진 설계가 안 된 거죠. 그러네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들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금 손으로 셈하고 계실 텐데 네. 전국적으로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조사들을 하는데 예.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내진 대상 건축물 중에서 20%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층 건축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층 이하의 건물들도 많았고 특히나 3층 이상을 포함한 거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번에 포항에서 사고가 났던 필로티 건물, 빌라들 예. 이런 것들이 동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진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바뀐 후에 지었는데도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의 내진 설계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한 20%밖에 만족하는 게 없다. 네. 그래요. 일단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지금 정도의 내진 설계 기준이면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화해야겠습니까? 설계 기준 자체를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건축 구조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예.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없어요. 지진이 와도. 지금 정도의 기준이면은 상당히 강화가 돼 있다. 예, 기준 자체는 선진국 수준으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설계하고 그대로 시공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 말씀하신 대로 80%가 다 그렇게 강화된 내진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는데 이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진 보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예.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지금 기준보다 어느 정도 모자르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예.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내진 보강 공사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술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학교 건물 같은 것들은 내진 보강 공사를 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자,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교 건물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그러면. 네.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된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오늘 다 짚어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하나가 학교 건물, 하나가 필로티 구조. 여기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 외벽 무너진 것들 동영상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테고 또 고등학교의 건물 균열 발생한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특히 이번에 주목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학교 건물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내진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아까 전국적으로 20%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학교 건물만을 보면은
약 25% 정도가 내진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평균이나 비슷비슷하네요. 예,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저희가 학교 건물을 집중하는 이유는 예. 일단 뭐 이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이죠. 또 미국,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학교 건물들을 이렇게 대피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호가 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예. 그런 이유로 학교 건물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고 특히나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 지진이 크게 났는데 그때 학교 건물이 무너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아이들이 다치고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학교 내진 보강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2008년 스촨성 지진 때 그 학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 묻혔었던. 그런데도 아직도 25% 수준밖에 안 됐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게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학교라는 게 특성이 방학 때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추진이 좀 더뎠던 것 같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는 이 내진 보강 같은 게 지진이 오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그 예산 배정에서도 늦춰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 경주 지진 이후로 그런 것들은 많이 탄력을 받긴 했죠. 자, 또 하나 이번에 눈에 띈 것이 이제 필로티 구조 건물들이었어요. 이 기둥이 무너져 있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이 구조가 지진에 더 취약한가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그 구조 형식이 필로티는 내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그런 구조 형식에 속합니다. 역시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게 맞군요. 예, 우리가 봐도 이제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는 그런 형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진에 취약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지금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준 하에라면은 필로티 구조는 이제 더 이상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 건축 구조 기준을 보면 필로티는 좀 피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 건축물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용성이라든지 아래 주차를 해야 되거나 1층에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1층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로티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데 좀 피하면 좋은 형식이긴 하지만 기둥 보강을 잘 하거나 설계를 제대로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필로티 구조하지 않고 그 앞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거지만 물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는 어떤 건물 지으려면 주차장이 일정 공간 이상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필로티라는 것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를 2배, 3배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 기준은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가능은 합니까? 더 철저히 한다는 게? 예,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 기준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설계 기준을 잘 따르면 되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한국지진공학회 회원들하고 토목학회 회원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내려가서 점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장성동에 그 사고가 났던 이런 필로티 건물들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그 내진 설계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들이 좀 발견이 된 모양이에요. 특히나 그 심하게 부서진 그런 것들을. 맞아요. 또 그 기사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그분들이 조사하고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형식의 필로티 구조물인데 멀쩡한 구조물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구조인데도. 예,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르던가 아니면 기둥의 사이즈가 다르던가 그 안에 있는 철근의 배치가 다른 겁니다. 내진 설계 기준을 잘 따르면 그렇게 멀쩡한 거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내진 필로티 구조의 내진 설계를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기둥을 심긴 심때 조금 더 굵게 한다거나 그 안에 철심을 더 넣는다거나 뭐 그 철심의 모양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군요. 예, 그런 상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잘만 따랐으면 이번 우리가 본 사진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네. 뭐 일단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의 그 내진 설계 기준을 잘 지켜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필로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짚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궁금증들은 풀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번 지진은 특징이 구조적인 손상을 많이 줬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필로티라든지 맞아요. 또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수도가 파열된 데가 있었고요. 전기가 단절된 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라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간 예. 생활하는데 그리고 복구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도로,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예. 이런 것들도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그대로 시공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절차, 검증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라이프라인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라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튼튼하게 돼 있는지도 점검하고 가자 이 말씀이세요. 네. 기존의 건물들 어떻게? 제가 또 오래된 집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건물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과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런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근데 이게 지진이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지진 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좀 꺼려하죠. 돈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진을 겪으면서는 좀 아마 인식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이태영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 사는 집은 괜찮은가요? 아니요, 전세라서요. 별 선택권이 없어서. 아니 뭐 전세라고 지진이 피해갑니까? 전세 세입자들은요, 어디 예. 집을 골라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뭐 돈 맞춰서 가는 거지. 그렇죠. 자기 집을 살 때는 이제 그걸 등기부나 이런 걸 네, 떼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긴 뭐 집 사는 사람들도 이게 내진 설계가 됐나 이런 것까지 참 보기 확인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가격에 맞추는 거죠. 가격에 맞추는 네. 거죠. 아, 또 그런 얘기하고 나니까 서글퍼지는데.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엊그제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흔들거렸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정치권에도 역대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이 비리 혐의로 자진 사퇴를 했고요. 예. 친박 실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로, 당 중진인 오선의 원희철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뒤흔들고 있는 포항 지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정 지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정치권의 한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김성환 씨는 지진으로 표현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억울하다. 네. 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전병헌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는 송구하지만 예. 어떤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난 결백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 예. 이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 하면서 나온 말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네. 할복 자살하겠다. 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의원 역시 반응이 좀 비슷한데요. 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믿고 지켜주셨듯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억울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또 있죠.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일단은 네, 부인하고 보는 사람이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속사정들은 이제 조사하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혐의를 받는 게 사실이고 다 부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건 네. 공통점이란 얘기예요. 자, 정치권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입니다. 자, 포항 시민들이 그랬을 것이고 정치권의 이분들도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돈 받은 적 없다. 비리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미 포항처럼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검찰 수사가 시작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전병헌 전 수석을 얘기하면 예. 검찰이 아무리 간이 커도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한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다. 이거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현직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내주 초에 지금 소환한다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증거 확보가 지금 됐다는 네. 자신감이 있는 걸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죠. 청와대 반응도 좀 싸늘합니다. 지금. 어떻게요?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라 그동안 여러 차례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전 수석을 향해서. 네.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구속 상태이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최고 실세로 군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친박계에 대한 당내 시설이 아주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우군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 진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원유철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검찰이 5선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거 공개 수사한다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유철 의원 5선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2, 3선도 아니고 5선이기 때문에 보통 국회의장쯤 되면 한 7선 정도 되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건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항상 다 물론 그랬던 건 나중에 가서는 아니지만 이제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떨 수밖에 밤잠을 없다.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이거는 전진에 불과할 수 있다입니다. 요즘 뭐 전진, 본진, 여진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전진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포항도 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지진이 전진 아니냐 이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죠. 네. 정치권에도 조만간 규모 7.0 아니 그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쌓인 응력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명 안팎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최경환 의원의 특활비 의혹까지 터져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친박 중에서 최경환 의원 혼자만 이런 거 받았을까요? 자칫하면 최경환 발 특활비 의혹이 정치권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예. 만약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상황은 전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제 국정농단 댓글에 이어서 총체적으로 비리사찰 공화국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찰 국면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진이 무서운 건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네, 맞아요. 지금 정치권 지진도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나 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됐어요. 청와대로. 예.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검찰은 각오해라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간섭 안 한다. 네.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이 거명되는 의원들이요. 뭔가 기획사정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 대남 요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하다가 걸려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한마디로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발 사정 칼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기획하지 않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휘두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부분이죠. 그렇죠. 네. 청와대도 지금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죠.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지난 주말에 바레인으로 출국할 때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말 했고요. 이 며칠간은 측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가 온전하겠느냐. 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분의 답변은 뭘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자에게 했다는 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거 보도 들으셨죠? 예.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 진행하시는 김현정 진행께서 하신 걸 전에 들으면서 마치 무슨 조폭 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폭 두목이 나와서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형적인 협박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 뭐 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뭐 아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봤는데요.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여러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는데요. 뭐 범죄와 비리 단호히 처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비리, 이 권력 비리를 청산할 때만 나라의 미래가 열리지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 문재인 정부든 검찰이든 뭐 사정기관이 뭐 이명박 대통령 측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 청산하고 수사할 때 명확하게 공정성 또 인권의 보장 이걸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저런 식으로 조폭들이 협박하는 듯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겁먹거나 물러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거다.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 보내주세요. 김경국님, 배상용님 이런 분들이 MB 측에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분들 표현 그대로라면 깔 게 있으면 다 까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죠. 들고 있는 거 있으면 내놔라. 그렇습니다. 그런 지난 9년간 9년간이겠죠? 9년간인데 특별히 뭐 혐의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와서 자기들 비리 숨기는데 협박용으로 쓰려고 들고 있었나요? 뭐 그런 혹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 이제 같은 정권이니까 그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 정권 바뀌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뭐를 들고 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거야 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만 저에 대해서는 무슨 비리 있다고 그러면 한번 꺼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있으면 꺼내라. 아니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말이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아들, 딸, 조카 사위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박연차 회장한테서 640만 달러 뇌물로 받은 사건 다시 수사해달라 이런 건데 혹시 이것과 연결돼서 지금 뭘 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제가 알 바 없는 일이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야당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9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지배하고 심지어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슨 검찰 권력까지도 자기들 신여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꺼낸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다. 겁박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국민의당 상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천정배 대표님.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나는 호남 배제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말을 하자 안철수 대표도 새로운 개혁 파트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로 안철수 대표 측이 밝힌 12월 통합선언
안 되리란 법 없어 보이는데요. 이 분위기면? 예,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지요. 소멸의 길이라고 보세요. 통합은? 예, 소멸의 길입니다. 단연컨대 소멸의 길입니다.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라고까지 확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우선 그 바른정당이죠. 뭐 다른 정당에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도 그 당에 대해서 당초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요. 예. 그 당은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입니다. 오히려 뭐 과거 이 적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등하고 전혀 차이가, 전혀라면 좀 심하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거의 차이가 없다. 예, 하는 일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적폐 청산이라든가 개혁 작업 협력하기는커녕 그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하고 합친다는 것은요. 우리 그게 무슨 개혁 연대가 아니라 정반대의 적폐 연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빅 텐트를 치자고 이제 우리 안 대표가 하셨어요. 그 의도가 뭐 저는 안 대표 늘 선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빅 텐트가 있나요? 저는 현미경을 통해서 겨우 볼 수 있는 무슨 그런 눈꽃만한 텐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눈꽃만한 텐트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 없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하면은 의원 수가 꽤 많아지는데 그런 빅텐트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원 수가 그런 뭐 사소한 문제고요. 지금 바른정당에 11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중에 저는 앞으로 한 서너 명 남고 말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서너 명 남고 다 나갈 거라고 보세요? 추가 탈당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은 뭐 토대가 없는 정당인데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11명 더 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선도정당 리딩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린다면 지금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130명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129명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절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정중간에 국민의당 40명이 있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도 정당이죠. 우리가 이 40명의 힘으로 여러 적폐청산 개혁 작업을 이끌어가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우리한테도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적폐 쪽에 가까운 뭐 몇 사람 더 붙은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아무 의미라면 좀 지나치겠지만. 근데 11명이 그대로 와서 함께 한다면 사실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국당으로서 지금은 사실은 호남 색깔이 강한 게 사실인데 전국당으로서의 외연 확장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게 안철수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본질이고 뭐가 가지인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 기회에 작년에 촛불 국민혁명이 있었고 정공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나라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아까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이른바 적폐에 대해서 좀 철저한 청산이 있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갈 길이죠. 그것이 개혁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의 길인데 그것과 그 역행하는 거다. 넓은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넓은 평야, 비호감 평야를 놔두고 민심의 평야를 놔두고 지금 그 척박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무슨 거기 화전을 일구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전을 일구자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 많이 하시네요. 선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는 말씀이신지. 선거를 이기려고 그래야지 덜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하고 그 몇 퍼센트 더 붙은다고 해서 그걸 선거 이깁니까? 근데요, 전 의원님, 혹시 호남계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괜히 바른정당하고 안철수 대표가 손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개혁의 길이고 또 국회에서도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예.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또 비판할 일은 비판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전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수당 제3당으로 갈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길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예.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다면 계속 밀고 간다면 박지원 의원은 탈당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까지도 아니 당은 대표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길이 나라를 위한 개혁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라를 해롭게 하는 반개혁 적폐연대의 길인데 결코 갈 수가 없죠.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란 말씀은 그러면은 이 당을 뭐 그대로 대표가 밀고 나간다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각오까지도 제가 떠날 이유는 없죠. 그분이 안 떠나시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거는 당 안에서의 어떤 방을 갈 것인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당의 노선에 관한 철저한 그 토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결정 또 당원들의 결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포항 지진의 여파가 학교와 교실도 뒤흔들었죠. 어제 예정돼 있던 수능 시험이 한 주 뒤로 미뤄진 겁니다.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긴 했지만, 근데 당사자들의 당혹감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먼저 수험생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죠. 수능이 이게 연기된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되게 당황스럽고. 수능 이제 D-Day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거 다시 해야 된다니까 그게 너무 힘든데 남은 자료들 마저 다 풀고 새로운 자료 사든지 해서 어떻게 일주일 보내야 돼. 요즘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문제집하고 썼던 교과서 모아서 버린대요. 그래서 버렸던 거 찾느냐고 뭐 여기저기서 소동이 벌어졌다던데 다들 걱정이 많네요. 시험을 준비할 기간이 더 늘긴 했는데 사실 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입시 전쟁 기간이 한 주 더 늘어난 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 입시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3이나 재수생들 말고요? 고등학생들을 넘어서 중학생 또 초등학생들까지 이미 대학 입시를 위한 전쟁터에 놓여 있다. 이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초등학생까지? 그러니까 뭐 한두 학기 선행학습 정도가 아니라요? 네. 진짜 입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초, 중학생들. 이번 훅뉴스에서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오늘의 훅뉴스 주제 뭐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대체 어느 정도나 지금 선행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만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중학교 한 학년 과정도 아직 마치지 않은 학생들임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작년에 중학교 걸 끝냈어요. 그냥 작년에. 고등학교 다 끝냈는데 심하다고. 저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있어요. 수능 숙제 끝내고 확률과 통계 또 좀 하고 미적분도 좀 하고 있고 중학교 5학년 때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투하고 있었어요? 네. 수투면은 이거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과생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죠. 근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단계도 넘어서 확률과 통계라는 더 어려운 영역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김정은 기자 지금 뭐 영재학급 학생들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주 일부만의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중학교 그보다 앞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은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라 그러면 뭐 전국에서도 교육 특구라고 불리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14일 밤 그리고 어젯밤 연이어서 찾아봤는데 심화학습 또 선행학습으로 유명한 학원들이 질비했고요.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3차선 도로에서 건물에 접한 한 차선이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태우기 위한 차들이 쭉 멈춰선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쯤에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학원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예. 준비된 승용차에 속속 올라탔고요.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난 한 초등학생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5학년이에요. 학원에서 수업 끝나고 나왔어요. 수학 중학교 2학년. 저보다 더 늦게 하는 애들도 많아요. 한 11시까지도 해요. 5학년인데 11시까지 한대요, 밤에? 네.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가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요. 예. 자정쯤이 되자 앳된 아이들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나오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정 밤 12시요? 밤 12시요.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 독서실에서 밤 늦게까지 몰래 교습을 받고 나온 초등학생들이었던 거죠. 단속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장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에 대해서 대치동 유명학원 한 관계자로부터 은밀한 사실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와 같은 비밀 심야 교습이 성행하고 있고요. 예. 그 해당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들의 수만 한 학원이요. 예. 초등학생 400에서 500명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근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5시에 와서 10시까지가 기본 수업인데 11시까지 하거나 1시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죠. 소속된 초등학생들만 해도 한 400~500명? 고등학교 보통은 1학년 과정까지를 목표로 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중등과정은 45만 원, 60만 원까지도 가죠. 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숨어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한다? 네. 근데 그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이다? 그렇죠. 참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게 물론 대치동이라는 워낙 교육열이 높은 곳에 아주 이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몇몇 학생들의 아주 특수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몇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우선 서열화된 고등학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고등학교부터 서열화가 돼 있다? 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부터 진학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이미 널리 퍼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대입을 바라보면서 우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특히 뭐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예. 이 밖에 특목고 또 자립형 사립고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입시 경쟁 체제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부터 가야 된다. 실제 현실이 그렇군요.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7학년도 합격자 가운데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일반고 출신 비율이 50%도 되지 않더라고요. 절반 이상은 소수 명문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명문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사교육 없는 세상 안상진 정책대안 연구소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명박 정부 때 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사고, 서울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제 그때 생겼거든요.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어떤 과학고들도 확대가 되고요. 영재학교도 확대되고요. 서열화 되어 버린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의 어떤 시작은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저학년 여기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취지는 좋았어요.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이 나오고. 근데 지금 그게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부작용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종 문제도 있습니다.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이 대입전형 말씀이죠? 네. 내신 성적은 물론 수상 실적, 동아리 활동 등을 모두 평가해서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한다 이런 제도인데요. 그렇죠. 201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체 수시 모집 비율이 74%인데 그중 서울 소재 대학 수시 전형의 경우에는 신입생의 56%를 학종으로 뽑거든요. 그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취지는 좋아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겠다.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수상 실적도 보고 동아리 활동도 보고 여러 가지 스펙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수상을 위한 특별 활동 또 개별 동아리 활동에 역점을 두게 되고요. 예.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은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중학교 때 끝내야 네. 고등학교 때 동아리도 들고 뭐 대회도 나가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평론가 이범 씨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학종이란 게 워낙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동시에 준비할 걸 요구하거든요.
일단 내신이 들어가죠. 각종 교내 경시대, 동아리 활동 들어가죠. 봉사활동, 독서활동 들어가죠. 각종 자격증 인증. 거기다 이제 소논문은 이제 경시대를 통해서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신 준비를 중학교 때 상당히 끝내놔야 나머지 교과요 활동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학종 준비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 성적은 기본이고 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자격증도 따야 돼요? 성적 관리할 시간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앞서 서열화를 낳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3배,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또 과거 입학사정관자에서 비롯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들이 모두 원래 취지가 퇴색된 모습입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취지하고 또 결과가 다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정책이 하나 더 눈에 띄는데요. 뭡니까? 이달 초에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년제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도? 네, 기존의 자유학기제가 한 학년으로 확대돼서 내년 전국 1,500개 학교에서 실시되는 건데요. 자유학년 기간인 1학년, 그 한 학년 때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요. 네. 주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취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유학년제도 부작용이 지금 우려가 되는 건가요? 자유학년제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때문이든 예산 때문이든 그 학교 안팎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방치되기 일쑤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평가인데 앞서 지금까지 4년간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왔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학부모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원을 다닌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되는 반면에 이렇게 관심도가 좀 적은 집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끈을 놓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한 학부모들이 이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군요. 안 그래도 고교 서열화 또 학종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일찍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학년제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선행학습에 불이 붙는다면 그 경향이 더욱 짙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라는 거죠. 지금 3가지 짚어주셨어요. 네. 고교의 서열화 문제, 학종이라는 대입 전형 문제,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문제까지 겹치면서 취지들은 다 좋은데 참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다 일그러지면서 부작용을 낳는 현실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다행히 고교 서열화의 한 축이었던 자유형 사립고 또 외고와 같은 특수 목적고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들 학교의 우선 선발권이 없어지면서 우수 학생을 미리 확보하는 길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특목고 들어갈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고 같은 날 시험을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재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나머지 과학고 영재고에 과열된 입시 경쟁 문제,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작용 등은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죠. 교육과 입시에 대한 문제도 좀 공론화위원회 같은 틀을 마련해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본적 해법을 위해서는 교육 당국자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또 학생 모두가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입시 전쟁으로 몰리는 나이가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다면 이거는 비정상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 중이잖아요. 네네. 교육의 현실, 우리 교육계의 현실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훅뉴스였습니다.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 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추울 때 더 생각나는 곳, 40년 전통의
손칼국수집 편입니다. 서울 주택가 골목길에 자리한 평범한 칼국수 가게. 벽마다 붙어있는 2,000원이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띕니다. 지금 큰아이가 39, 걔 낳기 전부터 이거 밀가루 장사했어요. 제 젊어서 한 40년 넘네요. 이 계통. 하루 종일 반죽하고 썰다 보면 손은 늘 헐어있지만 그럼에도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주인 할아버지의 고집. 할아버지가 하는 거는 기계면하고 똑같아. 이가 아주 입자가 똑같아. 그래서 손님들이 알아보서 아줌마가 끓인 건지 할아버지가 끓인 건지. 완전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은 느낌이에요. 되게 감사해요. 여기 올 때마다. 비가 오거나 그 날씨가 조금 이렇게 추울 때 그럴 때는 특히 이 국수 따뜻한 국물이 또 떠오르면서 칼국수가 생각이 나요. 면이 정말 탱탱하네요. 네? 서울에는 수타면이 거의 없어요. 짜장면집 몇 군데 빼고 칼국수 스타일로 하는 데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거 먹을 때는요, 방망이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손수해는 거거든요. 손칼국수를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요. 80년대 초반까지도 그 칼국수를 쌀이 부족해서 그 대용으로 많이 해 먹었어요. 수제비 같은 거.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모든 게 다 맛있었어요. 일반 칼국수도 있지만 그 파스를 넣어서 만든 그 칼국수 있잖아요. 물가 비싼 서울 한복판에서 찾는 2,000원의 행복. 그 행복을 나누기에 노부부는 늘 감사하다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음식을 갖고 먹고 맛있다고 그러면 기분 좋고, 힘들다고 해도 아직.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특히 포항 지역의 분들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여진이 발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틀째 대피소에서 밤을 지샌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이재민들의 마음고생 이래저래 더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이 됐지요.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 사람들이 구속된 마당에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화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쌀쌀한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박근혜 턱밑입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얘기죠? 간밤에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 중에 남재준, 이병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예.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영장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은 구속이 됐고 네.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얘기는 저건
도망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을 했거든요. 수사 진행 과정상 얘기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가장 크게 작용된 것 같고. 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 받아서 했다. 그래서 상납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은 일단 이병호. 구속은 안 시키는 걸로. 어쨌건 사실 혐의는 어찌 보면 가장 중하거든요. 그러네요. 오랜 기간 재임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줬잖아요. 뭐 그런 점들은 있긴 한데 어쨌건 윗선에 대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고 나머지 뭐 남재준 전 원장은 꼭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안 본 거니 뭐 기획말로 얘기했다든지 이런 얘기로 빠져나가는 데 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검찰의 영장 3명 청구 다 한 걸 다 내주면은 또 그게 뭐 그 검찰에 지나치게 또 따라간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도. 그나저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 3명이 영장 심사 받기 위해서 한날 법정에 나란히 모습 드러낸 거. 이거 참 유례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3명인데 3명 다 그렇게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 치욕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입만 열면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온갖 불법과 탈법과 정치 공작을 해온 국가정보의 민낯. 이게 드러난 겁니다. 국정원이 황골 탈퇴하지 않는다면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정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마침 Y뉴스 주제가 국정원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이름이 지금 곧 바뀔 전망인데요. 국정원이 지금 새 이름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개명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 말 잠시 들어보시죠. 국정원을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한국형 뭐 전문 정보기관 원래 애초에 만들어질 때 미국의 CIA를 본뜬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형 CIA로 새 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 이렇게 아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름은 또 새로 공모를 하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문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고 지금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8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서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일단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개혁위원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명칭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단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새 정부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렴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름을 바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미 3번이나 바꾼 이름이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혁에 번번이 실패하고 수장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꾸면은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뀐 것처럼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또 새롭게 바뀌더라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 못 바꾸면. 우리가 정당들 뭐 이름을 계속 바꿔 보면 바뀝니까? 10번 바꾸면 뭐합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국정원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꼭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게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국정원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허물어서 처음부터 다시 조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에 근무했던 분이 30년 넘게 허물어서 이대로 어떻게 닦았을 수가 없다. 고쳐 쓸 수가 없는 단계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국정원 내부의 사람과 문화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문화, 그다음에 그 안에 인원들,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국정원장이 온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일을 과거에 간첩 조작하고 뭐 국내 이 공작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바뀌겠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때 바로 보였잖아요. 국정원 개혁한다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 독대 보고를 폐지하고 제도 개선했죠. 그런데 정권 바뀌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개입하고 정치 공작하고 댓글 달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알았습니다. 뭐 이름 아무리 바꿔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대공수사 기능 폐지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CIA나 영국의 MI6처럼 정보는 정보기관, 수사는 수사기관에 만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내 파트, 언론이나 정보기관을 출입하던 국내 정보원들은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CBS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출입하는 다 아이들도 있었던 거죠. 있었죠. 예. 그 모든 공기관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예, 출입처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IO라고 불리는 정보원들이 안 나옵니다. 안 이제는. 나와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재교육해서 어디를 뭐 한다 그러는데 과거에 그런 악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로 가능하겠냐는 그런 비판 목소리가 있다는 거를 지금 국정원이나 국정원 개혁 발전위가 명심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럼 대공수사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또 대공수사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걸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우려하는 사실 소리도 있죠. 그럼요. 또 경찰의 보안 관련 수사 부서가 있죠. 예. 그리고 검찰의 공안부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정원 대공수사파트와 연계된 건데 일각에서는 대공수사청 내지는 대공수사처를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로. 예, 별도의 국정원과 보안 별개로. 수사만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의 보안 합쳐서 하나 만들어내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개혁하는 것 같지만은 별도의 차관급 조직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조직이 되잖아요.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또 다른 안은 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 내에 별도의 수사본부를 지금 두는 안이 공고가 될 거거든요. 대공수사권을 가진 아니요. 수사본부? 전체 국가수사본부 아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는 거죠. 따로. 네, 수사본부 아래에 이런 안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이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 경찰의 경찰개혁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예. 그게 이게 따로 움직인다면 정말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개혁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그 우려가 많습니다. 적폐청산은 촛불 시민혁명의 국민의 목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각 기능별로 뭐 검찰은 검찰대로 국정원 국정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 개혁은 종합적이고 전략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래지향적이고. 이 부분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꼭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김관진, 남재준 이런 분들 참모총장을 지낸 분들이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참군인 구속 운운하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정은이 좋아할 거다 뭐 이런 보수 성향 언론 매체에서는 그런 것도 쓰던데요. 지금 야당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해온 걸 보면은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심리전 하라니까 무서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스웠을 거다. 아니 말로는 공갈을 쳤는데 실제로 한 짓을 보면은 이게 대북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게 우스워한 사람이지 어떻게 무서워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발음이 우스운 거랑 무서운 거랑 비슷하게 들렸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따끔한 비판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 겸 행위예술가죠. 김미루 씨. 2011년에 대지와의 104시간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파격적인 행위예술로 굉장한 화제를 모았던 작가인데요. 그동안 이분 어떻게 지내는가 했더니 사막여행을 다녀왔다 그럽니다. 그 사막여행기하고 누드 사진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김미루의 어드벤처. 사실은 돌 김용옥 선생님의 막내딸이어서 더 관심을 받는 작가기도 하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김미루 작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신 거죠? 네, 지금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서. 뉴욕에서 활동 중인 작가입니다. 언제 사막여행 다녀오셨어요? 본격적인 사막여행은 2012년 1월부터 했고요. 예.
그때부터 3년 동안이나 거기 유목민들과 생활한 이야기랑 낙타와 이제 촬영한 그 과정들도 자세히 설명했죠. 그렇죠. 그 낙타와 촬영한 과정들. 중간중간에 김미루 작가의 누드 사진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누드가 아니고 사막에서 낙타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도 있고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낙타를 이제 처음 2011년 그 요르단에서 처음 보고 인상이 깊어서요.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래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는 살기 힘든데 예. 낙타를 길들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막에도 인간 문명이 생겼다는 점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진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김미루 작가는 그 돼지우리에서 104시간을 돼지와 함께 보내는 모습. 나는 돼지를 좋아하고 돼지는 나를 좋아한다. 제목이었는데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보면서 저는 김미루 작가의 그 퍼포먼스가 막 겹쳐져서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도 재밌게 봤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보라고 권해줬어요. 권해줬어요. 보고 나니까 김 작가가 예전에 추구했던 것하고 어떻게 비슷하던가요? 통하던가요? 네네. 혹시 감독님께서 제 작품을 보고 조금이라도 영감을 받은 거라면 저는 감사하죠. 그거 진짜 궁금하네요. 봉준호 감독도 정말 김미루 작가 이 돼지 우리 퍼포먼스 보고선 영감 얻은 건 아닌가. 이거 하면 제가 질문 드려봐야겠는데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나체로 돼지들과 하나가 돼서 밀착돼서 지낸다는 게 더럽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때? 네, 원래 제가 더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어렸을 때는 결벽증 거의 뭐 그런 증세까지 있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게 되기도 했고요. 결벽증 있는 분이 어떻게 거기에 몸을 그냥 나체인 상태 아무리 예술이라지만 그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자연에서는 이제 돼지들이 더러운 동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인위적으로 사육이 되면서 그 오물들이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그거를 또 비판도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인간에 의해서 더러운 동물이 된 돼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세계를 담는 활동을 해가는 작가입니다. 김미루 작가. 네. 사막에서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제가 1년 이상을 베두인족들이랑 살았어요. 거기는 이제 전기도 없고 흐르는 물도 없고 그런 곳이라서 저는 당연히 베두인들은 손빨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열심히 손빨래를 항상 했는데 어느 날 그 젊은 베두인 여자가 제가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힘들게 손빨래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었죠. 당연히 이분들은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손빨래를 하겠거니 했는데 뭐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거기 요르단에서 살면서는 오해받는 일도 있지 않아요? 좀 위험한 순간 같은 거? 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특히 뭐 이집트나 말리 같은 데는 알카에다 조직에 의한 유괴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가는 것도 위험한데 혼자 가서 누드 사진 작업까지 하는 거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숨어서 얼른 못 입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야,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책을 본 아버지 도울 선생님 반응은 어때요? 네, 굉장히 흐뭇해하셨어요. 딱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네, 뭐 최고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최고라고. 아버지도 물론 뭐 범상치 않은 분이십니다만 그래도 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유분방한 예술을 하니까 좀 튀는 예술을 하니까 조금은 내심 꺼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금방 또 뉴욕타임스에도 나고 그 테드라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 테드.com. 예, 거기서 토크도 제가 하고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사상이 깊게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셨군요. 그래요. 딸이 바라보는 도울 선생님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저한테는 뭐 자식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님 그렇죠. 그냥 도울이란 분도 자식들 앞에선 그냥 자식 걱정하는 아버지. 네, 그래요.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앞으로는 이제 정글 쪽에 이번에는 사막 다음에 정글입니까? 새로 하는 프로젝트가 식용벌레에 관한 건데요. 제가 원래 그 애벌레 공포증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거를 없애느라고
한번 먹어보자. 그런 컨셉으로. 결벽증이 있어서 돼지우리 작업을 하고 애벌레 공포증이 있어서 식용벌레를 찾아다니고. 야, 독특한 분입니다. 제가 이 책 서문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도올 선생님이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직장 확보를 바란다. 굉장히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별로. 없으시군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하는 게 마음의 안정이 돼서. 김미려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이런 작품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욕 연결했습니다. 도올 선생님의 딸이어서 더 유명해진 작가죠. 행위예술가 김미루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 사는 집은 괜찮은가요? 아니요, 전세라서요. 별로 선택권이 없어서. 아니, 뭐 전세라고 지진이 피해갑니까? 아니, 전세 세입자들은요, 어디 예. 집을 골라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뭐 돈 맞춰서 가는 거지. 그렇죠. 자기 집을 살 때는 이제 그걸 등기부나 이런 걸 떼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긴 뭐 집 사는 사람들도 이게 내진 설계가 된다 이런 것까지 참 보기 확인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가격에 맞추는 거죠. 가격에 맞추는 거죠. 아, 또 그런 얘기하고 나니까 서글퍼지는데.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엊그제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흔들거렸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정치권에도 역대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이 비리 혐의로 자진 사퇴를 했고요. 예. 친박 실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로, 당 중진인 오선의 원희철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뒤흔들고 있는 포항 지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정 지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정치권의 한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김성환 씨는 지진으로 표현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억울하다. 네. 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전병헌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는 송구하지만 예. 어떤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난 결백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 이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 하면서 나온 말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네. 할복 자살하겠다. 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의원 역시 반응이 좀 비슷한데요. 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믿고 지켜주셨듯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억울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또 있죠. 아닌데 네. 그냥 이렇게 일단은 네, 부인하고 보는 사람이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속사정들은 이제 조사하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혐의를 받는 게 사실이고 다 부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건 공통점이란 얘기예요. 자, 정치권 뭐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입니다. 일단 포항 시민들이 그랬을 것이고 정치권의 이분들도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돈 받은 적 없다. 비리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미 포항처럼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아직 검찰 수사가 시작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전병헌 전 수석을 얘기하면 예. 검찰이 아무리 간이 커도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한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다. 이거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현직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내주 초에 지금 소환한다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증거 확보가 지금 됐다는 네. 자신감이 있는 걸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어디입니까?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죠. 청와대 반응도 좀 싸늘합니다. 지금. 어떻게요?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라 그동안 여러 차례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전 수석을 향해서. 네. 최경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구속 상태이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최고 실세로 군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친박계에 대한 당내 시설이 아주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우군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 진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원유철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검찰이 5선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거 공개 수사한다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유철 의원 5선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2, 3선도 아니고 5선이기 때문에 보통 국회의장쯤 되면 한 7선 정도 되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건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항상 다 물론 그랬던 건 나중에 아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떨 수밖에 밤잠을 없다.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이거는 전진에 불과할 수 있다입니다. 요즘 뭐 전진, 본진, 여진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전진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포항도 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특히 포항 지역의 분들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여진이 발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틀째 대피소에서 밤을 지샌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이재민들의 마음고생 이래저래 더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직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이 됐지요.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 사람들이 구속된 마당에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제 검찰의 화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쌀쌀한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박근혜 턱밑입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제가 오프닝에서도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얘기죠? 간밤에 박근혜 정부 당시 3명의 국정원장 중에 남재준, 이병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예.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친박계 핵심이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경환 의원도 수사 중이다. 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입니다. 예. 검찰 수사가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턱밑을 조여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국정원 특활비까지 추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사가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포항 고3들의 순환입니다. 여진이 밤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이 포항 지역의 여진 계속되는 상황인데 과연 다음 주에 수능은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포항 시내 수능 고사장 14곳 중에 10곳에 균열이 발생해서 당국에서 안전점검 중이죠. 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인근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포항 지역 수험생들의 80% 이상은 여전히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낯선 지역으로 가서 시험 본다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좋을 리는 없으니까.
아, 참 포항 지역 수험생들 상상도 못할 일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이 SNS에 포항 지역 수험생들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다는 비난이 올라와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상처를 더욱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뭐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SNS까지 돌아다닙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포항 지역 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일본은 사과하라입니다. 일본은 사과하라. 이거 우리가 많이 해온 얘기인데 왜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또 나온 거죠? 네, 국제사회 이야기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성의 있는 사과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네, 이번 권고안에는 혐한 관련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은 답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장성동의 한 필로티 건물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지진의 엿가락처럼 힘없이 무너지며 폐쇄됐습니다. 여진이 계속 발생이 돼서 집에 있기가 너무 겁나서 전국 학교 시설물 10곳 중 8곳은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터넷상에서는요.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라는 페이지가 꽤 오랫동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 설계 여부를 알려주는 페이지인데요. 서울시의 60만여 개 건물 가운데 절반만이 내진 설계가 돼 있더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은 안전한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한국지진공학회의 회원이세요. 건국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이태영 교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추진이 좀 덜했던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이 내진 보강 같은 게 지진이 오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그 예산 배정에서도 늦춰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로 그런 것들은 많이 탄력을 받긴 했죠. 자, 또 하나 이번에 눈에 띈 것이 이제 필로티 구조 건물들이었어요. 이 기둥이 무너져 있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이 구조가 지진에 더 취약한가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그 구조 형식이 필로티는 내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그런 구조 형식에 속합니다. 역시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게 맞군요. 예, 우리가 봐도 이제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는 그런 형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진에 취약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지금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준 하에라면은 필로티 구조는 이제 더 이상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 건축구조 기준을 보면 필로티는 좀 피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 건축물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용성이라든지 아래 주차를 해야 되거나 1층에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1층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로티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데 좀 피하면 좋은 형식이긴 하지만 기둥 보강을 잘 하거나 설계를 제대로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필로티 구조하지 않고 그 앞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거지만 물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는 어떤 건물 지으려면 주차장이 일정 공간 이상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필로티라는 것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를 2배, 3배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 기준은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가능은 합니까? 더 철저히 한다는 게? 예,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 기준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설계 기준을 잘 따르면 되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한국지진공학회 회원들하고 토목학회 회원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내려가서 점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장성동에 그 사고가 났던 이런 필로티 건물들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그 내진 설계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들이 좀 발견이 된 모양이에요. 특히나 그 심하게 부서진 그런 것들을. 맞아요. 또 그 기사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그분들이 조사하고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형식의 필로티 구조물인데 멀쩡한 구조물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구조인데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르던가 아니면 기둥의 사이즈가 다르던가 그 안에 있는 철근의 배치가 다른 겁니다. 내진 설계 기준을 잘 따르면
그렇게 멀쩡한 거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내진 필로티 구조의 내진 설계를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기둥을 심긴 심때 조금 더 굵게 한다거나 그 안에 철심을 더 넣는다거나 뭐 그 철심의 모양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군요. 예, 그런 상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잘만 따랐으면 이번 우리가 본 사진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네. 뭐 일단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의 그 내진 설계 기준을 잘 지켜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필로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짚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궁금증들은 풀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번 지진은 특징이 구조적인 손상을 많이 줬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필로티라든지. 맞아요. 또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수도가 파열된 데가 있었고요. 전기가 단절된 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라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간 생활하는데 그리고 복구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도로,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진 설계가 그대로 시공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절차, 검증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라이프라인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라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튼튼하게 돼 있는지도 점검하고 가자 이 말씀이세요. 네. 기존의 건물들 어떻게? 제가 또 오래된 집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건물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과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런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근데 이게 지진이 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지진 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좀 꺼려하죠. 돈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진을 겪으면서는 좀 아마 인식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이태영 교수였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댁은 어떻게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002년에 지어져서요. 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도 어제 간편 조회 시범 서비스 들어가 봤는데 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근데 이게 어떤 건물은 돼 있고 어떤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기준이 뭡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88년에 예. 6층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라.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확대가 좀 되는 게 5층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게 2005년에 확대가 됐고, 예. 점차 3층 그리고 작년에 정주 지진 이후에 이제 2층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88년 이전에 지어진 6층 이하 88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네. 88년이 넘어서도 6층 이하의 건물이면은 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5층까지는 내진 설계가 안 된 거죠. 그러네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들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금 손으로 셈하고 계실 텐데 네. 전국적으로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의원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조사들을 하는데 예.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내진 대상 건축물 중에서 20%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층 건축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층 이하의 건물들도 많았고 특히나 3층 이상을 포함한 거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번에 포항에서 사고가 났던 필로티 건물, 빌라들 예. 이런 것들이 동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진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바뀐 후에 지었는데도 안 지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의 내진 설계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한 20%밖에 만족하는 게 없다. 네. 그래요. 일단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지금 정도의 내진 설계 기준이면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화해야겠습니까? 설계 기준 자체를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건축 구조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예.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없어요. 지진이 와도. 지금 정도의 기준이면은 상당히 강화가 돼 있다. 예, 기준 자체는 뭐 선진국 수준으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설계하고 그대로 시공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 말씀하신 대로 80%가 다 그렇게 강화된 내진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는데 이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진 보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예.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지금 기준보다 어느 정도 모자르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예.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내진 보강 공사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술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학교 건물 같은 것들은 내진 보강 공사를 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예. 자,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교 건물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그러면. 네.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된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뭐 오늘 다 짚어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하나가 학교 건물, 하나가 필로티 구조. 여기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 외벽 무너진 것들 뭐 동영상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테고 또 고등학교의 건물 균열 발생한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특히 이번에 주목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학교 건물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내진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아까 뭐 전국적으로 20% 정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학교 건물만을 보면은 약 25% 정도가 내진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평균이나 비슷비슷하네요. 예,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저희가 학교 건물을 집중하는 이유는 일단 뭐 어린 아이들, 학생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이죠. 미국,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학교 건물들을 이렇게 대피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호가 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예. 그런 이유로 학교 건물에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고 특히나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 지진이 크게 났는데 그때 학교 건물이 무너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학교 내진 보강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2008년 스촨성 지진 때 그 학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 묻혔었던. 그런데도 아직도 25% 수준밖에 안 됐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는 게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학교라는 게 특성이 방학 때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지진이 전진 아니냐 이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죠. 네. 정치권에도 조만간 규모 7.0 아니 그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쌓인 응력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명 안팎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최경환 의원의 특활비 의혹까지 터져버렸거든요. 예. 정말 친박 중에서 최경환 의원 혼자만 이런 거 받았을까요? 자칫하면 최경환 발 특활비 의혹이 정치권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예. 만약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상황은 전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제 국정농단 댓글에 이어서 총체적으로 비리사찰 공화국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찰 국면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진이 무서운 건 정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네, 맞아요. 지금 정치권 지진도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나 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됐어요. 청와대로.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검사는 각오해라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간섭 안 한다. 네.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이 거명되는 의원들이요. 뭔가 기획사정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뭐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 대납 요구,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하다가 걸려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한마디로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발 사정 칼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기획하지 않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휘두르기 때문일 겁니다. 아, 그 부분이죠. 그렇죠. 청와대도 지금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죠.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지난 주말에 바레인으로 출국할 때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말 했고요. 요 며칠간은 측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가 온전하겠느냐. 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분의 답변은 뭘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자에게 했다는 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거 보도 들으셨죠? 예.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 진행하시는 김현정 진행께서 하신 걸 전에 들으면서 마치 무슨 조폭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폭두목이 나와서?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형적인 협박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 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아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봤는데요.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여러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는데요. 범죄와 비리 단호히 처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비리, 이 권력 비리를 청산할 때만 나라의 미래가 열리지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문재인 정부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이 이명박 대통령 측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 청산하고 수사할 때 명확하게 공정성 또 인권의 보장 이걸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저런 식으로 조폭들이 협박하는 듯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겁먹거나 물러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거다.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 보내주세요. 김경묵님, 배상용님 이런 분들이 MB 측에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분들 표현 그대로라면 깔 게 있으면 다 까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주시는데